아침이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의 김경섭입니다. 안녕하세요. 8월 2일 금요일 아침 김주현입니다. 네. 자,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집을 비우는 분들 많을 텐데 짧게는 사나흘, 길게는 일주일 정도 비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맘때가 빈집 털이범들이 가장 기승을 부리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 보안업체에서 최근 5년 동안 통계를 내봤는데요. 전체 휴가철 가운데 침입범죄의 30%는 7월에서 8월로 넘어가는 바로 이번 주죠.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고 합니다. 특히나 금요일에는 2배 가까이 늘어났다고 하네요. 그래요. 방법은 딱 하나, 유비무환, 잘 대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창문뿐만 아니라 방문도 모두 잠그고 신문이나 우유 등은 미리 연락을 해서 잠시 중단시키는 게 좋습니다. 네. 또한 현관 앞에 전단지가 쌓이지 않도록 미리 조치를 취하는 것도 현명한 지혜겠죠. 네, 그리고 디지털 도어락 비밀번호도 바꾸는 게 좋은데요. 입력했을 때 번호에 지문이 묻어있을 수 있기 때문에 깨끗하게 닦아주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행 전에 미리미리 점검 잘 해주시기 바랄게요. 네. 자, 그럼 오늘 날씨부터 먼저 알아봅니다.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강혜라입니다. 네, 매일매일 오늘은 또 얼마나 더 더울까 좀 걱정을 하게 되는데 오늘은 어떨지 또 주말 날씨까지 전해주시죠. 네, 오늘도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밤낮으로 찜통더위가 맹위를 떨치겠는데요. 현재 대전과 세종 그리고 충남 중남부 내륙에는 폭염경보가, 충남 북부와 서해안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한낮 기온이 대전이 35도로 어제보다 2도 정도 높겠고요. 습도까지 높아서 푹푹 찌겠습니다. 실내에서는 자주 휴식을 취해주시고요. 물을 충분히 마셔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후 3시에서 6시 사이 충남 내륙에는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이 아침까지 해안가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특히 서해대교 이용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조심 운전하셔야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현재 북태평양 고기압이 들어올리면서 맑은 모습이고요. 대기 불안정으로 오후 한때 금산에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한낮에 천안 33도, 세종과 대전 35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뜨겁겠습니다. 당진 33도, 예산 34도, 보령 33도로 전망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잔잔하게 일겠지만 슈퍼문이 뜨면서 바닷물이 높게 차오르겠습니다. 낚시나 갯벌 체험하시는 분들은 고립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주말에도 35도를 웃도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고요. 당분간 맑은 날씨 속에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렇게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연일 폭염특보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네. 요 며칠 또 열대야 때문에 잠 못 이루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도심 속으로 피서를 떠나는 분들 많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축구장에 물놀이장을 만들어서 축구도 보고 물놀이도 하고 이렇게 축캉스 즐기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예. 그리고 서점으로 북캉스 떠나는 분들도 있고요. 대형마트나 박물관, 전시관으로 놀러 가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다못해서 집 베란다에 물놀이장을 만들어서요. 요즘 유행하는 배터파크 즐기는 분들도 많다고 하는데요.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더위를 피하고 있어요. 그래요. 자, 가족 여러분은 이 더위 어떻게 피하고 계신지 오늘 사진 사연으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주제 더위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나만의 이것 캉스라고 정해봤습니다. 네. 북캉스도 있고 홈캉스도 있고 호캉스도 있고 어떤 캉스를 하고 계신지 사진 사연으로 많이 보내주세요. 네,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받으시거나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지금 바로 사진 사연 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많이 참여해주세요. 선물 드릴게요. 네. 자, 오늘 첫 소식,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을 소식을 전해드리는 문화나들입니다. 네. 앞서 휴가, 바캉스 이런 얘기를 좀 해봤는데 이곳 또한 많은 분들에게 여행지로 각광을 받는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공주인데 즐길 거리와 또 의미 있는 그런 유적지들이 많이 있는 곳이잖아요. 맞습니다. 이와 더불어서요.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공간들도 정말 많습니다. 재민천을 따라서 추억과 예술이 흐르는 공주 문화 골목으로 떠나보시죠.
공주 원도심의 변화. 도시의 중심을 가르는 제민천이 흐르는 이곳이 문화거리로 다시금 태어났다. 추억을 담은 길 위에 새롭게 쓰여지고 있는 예술 감성. 공주 제민천을 따라 흐르는 문화골목 이야기를 함께 만나본다. 공주시 반죽동 일원은 6, 70년대에 수많은 하숙생들로 붐비던 거리. 까까머리 소년과 댕기머리의 소녀들이 누비던 이곳은 추억이란 이름으로 설명되곤 했다. 제민천 주변은 최근 또다시 전성기를 맞고 있다. 학업의 열정을 불태우던 학생들의 모습은 시간 속으로 사라졌지만 아련한 향수를 재현하며 감성 여행의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예전부터 공주하면 교육도시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그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이제 명성이 자자하면서 많은 학생들이 찾아오게 되었고 또 하숙집도 많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90년대에 그 정도 들면서 기숙사가 많이 늘어나면서 하숙생도 많이 줄었고 이렇게 하숙집은 쇠퇴기를 맞이했지만 충남 공주시는 그 하숙했던 그 시대의 그 감수성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도시재생사업과 그걸 접목을 했어요. 추억의 하숙집을 연상케 하는 정겨운 모습을 하고 복합 문화공간이자 게스트하우스로도 활용되는 곳. 마치 세월을 거꾸로 돌려놓은 듯한 이색 풍경이 펼쳐지며 아련한 그리움을 잠시나마 피어오르게 한다. 비단 숙박 시설뿐만이 아니라 오셨을 때 이제 숙박객들 대상으로 마을 해설사와 함께하는 동네 산책이라든지 그리고 주말마다 상시적으로 또는 비상시적으로 시에서 주최하는 행사가 다양하게 열리는 곳이에요. 이렇게 입소문을 타다 보니 주변 거리도 활성화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곳에서 별로 떨어져 있지 않은 근방에 문화의 거리라는 그런 거리가 자연스럽게 조성이 된 것 같습니다. 단순히 추억의 회상이 아니라 문화의 거리로 거듭나면서 곳곳에 자리 잡은 예술 공간. 민화를 그리는 한 공방에는 활발히 작품 활동을 이어가는 예술가와 수강생들이 눈에 띈다. 단지 예술의 정취를 느끼기 위한 발걸음에 그치지 않고 직접 창작 활동까지도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찾아오게 된 것이다. 창작하기에 너무 이렇게 공간들이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자리를 제가 처음에 이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 공간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민화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되고 또 지나가다가도 들리고 또 이제 서울의 인사동이라고 할 만큼 이 거리가 많이 활성화돼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와서 찾아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해서 수강생들도 늘어나고 저가 작업하는데 조금 사실은 방해가 될 정도로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서 저는 그 민화를 그리는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마을을 잠시 다녀가는 이들에게 예술 향유의 기회를 주고 문화 갈증을 해소해줄 갤러리. 이곳은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이다. 유명하신 분들은 여기저기서 초대전이 굉장히 많은데 이름이 없는 정말 열심히 하는 열정적으로 작업하는 분들은 그렇게 전시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공주에는 예술을 전공한 분들이 너무 많으신데 그런 분들이 생업에 집중하다 보니까 작품을 1년에 몇 점 못하고 더 많이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보자 이런 생각으로 갤러리를 한번 개관하게 된 것인데 지역 작가를 활성화한다, 지역 작가를 알린다, 지역 예술을 확대시킨다 이런 면에서는 제가 역할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은 매달 새로운 기획과 전시로 채워진다. 8월에 만나는 초록별을 보았다 전에서는 지역 작가들이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아낸다.
본인의 작품을 전시해 줄 수 있을 때 전시해달라고 작품을 맡기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힘이 되고 싶었어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그다음에 그림이 좀 팔릴 수 있는, 소장자가 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 초록별을 보았다라는 타이틀의 전시회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시회입니다. 제민천에서 가장 최근에 생긴 문화 공간은 작은 책방이다. 이 공간을 열기 위해 꽤 오랜 시간을 준비했다고 하는데 직접 발품을 팔아 모든 부자재를 구하며 작은 것 하나하나도 직접 옮기고 만들어서 공간을 완성했다. 이 공간을 만들면서 생각한 것들이 예전에 오래전에 있던 재료들이라든가 이런 것들 어떻게 활용해서 이 공간을 새롭게 만들 것인가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공간의 어떤 의미는 오랜 새로움이라고 저는 정하고 있고, 그래서 이 책을 채울 때도 제가 갖고 있던 책들하고 그리고 고전들을 중심으로 채웠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왔을 때 새로운 주인을 만나거나 아니면 고전 오래된 이야기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알려주고 싶은 의미가 있습니다. 노란색의 벽면과 파랑색의 조화가 눈길을 사로잡는 건물. 특별한 바리스타들이 커피를 내려주는 카페다. 여기 직원들은 모두 어르신들로 세터에서 새로운 꿈의 향기를 볶는다는 모토 아래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을 위해 운영된다. 집에 이제 연세 드신 사람들이 별로 많이 활동을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오면 일도 편하게 할 수 있고 또 손님들하고 대화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좀 활력소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카페 한쪽에 숨겨진 또 다른 이야기. 건물 안에 있는 작은 뜰을 지나면 도자기 공방이 그 모습을 드러낸다. 원도심의 매력에 빠진 한 예술가의 고집으로 생겨난 공간이 이젠 문화골목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곳이 굉장히 이제 그 고령화 인구가 굉장히 많은 곳이었거든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뭐 세종시나 신도심 쪽으로 많이 빠져나가고 있었는데 요즘 예술인들이 이제 하나둘씩 모이게 되면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뭐 게스트하우스도 하고 카페도 하고 뭐 작업실도 이렇게 하고 하면서 굉장히 동네가 활기차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어르신들도 지역 어르신들도 굉장히 좋아하시고 옛 가옥을 단장해 지금은 체험 전문 도자기 공방으로 운영. 손수 작품을 만들고 물레 체험까지도 할 수 있는 도예 공간으로 꾸며졌다. 배우면서 실생활에 또 접목해보고 그런 것이 굉장히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하루하루가. 평상시에는 접하지 못했던 것을 하니까 너무 신기하고 재밌고요. 앞으로는 뭐 그 어떤 것들도 다 뭐 도전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게 참 재밌어요. 냇가를 굽이쳐 흐르는 옛 추억의 정취. 담장을 메우는 예술의 향기를 함께 만나는 곳. 제민천의 오늘은 다양한 색깔을 갖고 있다. 우리가 기억하는 그 시절의 향수, 그리고 예술의 감성이 흐르는 공주의 문화골목. 제민천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특별한 휴식, 아련한 추억을 찾아보면 어떨까? 네, 이 금강으로 흘러 들어가는 제민천. 공주 사람들에게는 이곳이 참 의미 있는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특히 6, 70년대 중고등학교를 다녔던 분들에게는 이 하숙마을이 그때의 아련한 추억을 많이 선사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공주 문화골목에 마련된 공방이나 갤러리들도요, 공주 여행에 색다른 재미를 더해주는 것 같은데요. 뭔가 조용히 좀 쉬고 싶다 하실 때 다녀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또 이 사업을 통해서
원주민들이 또 살아갈 힘을 얻고 이 두루두루 긍정적인 힘이 넘치는 그런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남해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경남 남해에 가면 요즘 새롭게 떠오르는 고소득 작물이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에서 상륙한 슈퍼 작물이라고 합니다. 생긴 모양도 동글동글 귀엽다고 하거든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속은 호박인데 겉모양은 땅콩이다. 너 이름이 뭐니? 먹으면 진짜 좋아요. 남해에 상륙한 어메리칸 슈퍼작물. 귀엽고 달달한 전 학생을 소개합니다. 농촌과 어촌이 만나 사계절 내 자연의 보물을 품고 사는 남해. 이번엔 주민들을 웃게 만든 새로운 보물이 있다는데. 요상이 생겼어. 이거 모든 게 없어. 여러 가지로 막 식물 해모를 드십니다. 뭘 자꾸 물을 사면 한 번 넣으면 됐지. 둥그름 해갖고 요 빠져갖고 생기기는 예쁘게 생겼어. 영양 만점 싱싱고사리. 맛있게 매운 해풍 마늘. 오동통통 씨알 굵은 멸치에 이어 메이드 인 남해에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남해에 새로 나온 보물 보여주게. 논두렁 사이에 꽁꽁 숨어있는 보물의 정체. 아이고 예쁘다. 이리 예쁜 게 어딨네. 참 요상하게 생겼네. 이런 호박이 봤어요. 이게 진짜 맛이 있어요. 얼굴에 땅콩호박 참 잘 키웠다. 호박이 그냥 땅콩같이 생겼지요. 땅콩 같은 호박이라구라. 예쁘지요. 이런 거 주방에 놓고 차리 보면서 먹으면 진짜 좋아요. 땅콩 호박이 땅콩같이 생겼잖아요. 땅콩같이 생기는 게 땅콩 호박이라고. 바다 건너 혜성처럼 등장한 남해의 신소득작물. 내 이름은 땅콩 호박. 신는 겁니까 이거? 이는 호박같이 좀 다르지요. 이거는 단맛이 나면서 단같이 포실포실해요. 김치도 담아 먹어보고 또 절이 갖고 볶아도 먹어보고 단호박같이 커리 달고도 안 오고 이리 쪼개면 씨도 별로 없고 아니 팔그래. 원산지는 미국, 본명은 버터넛 스쿼시. 이름처럼 은근하게 퍼지는 버터 향이 특징이라는데. 우리 남해군에서는 2016년부터 땅콩 호박을 재배를 시작하여 현재 15농가에서 재배 중에 있습니다. 땅콩 호박은 항노화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으며 올해 남해군에서는 40톤 정도 출하할 계획입니다. 올해 4월에 파종하여 약 100일 만에 슈퍼작물로 성장한 땅콩 호박. 느르스름한 빛깔로 지금 한창 수확철을 맞았다. 행수의 단수에 비해서는 저 물량이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이제 이 양만 해놓으면은 특별한 관리도 없이 이렇게 큰 호박이 생산됩니다. 비교적 일손이 덜 들고 재배 과정에도 큰 어려움이 없다 하니 이보다 더 매력적일 수 있나요? 어이구 땅콩호박 크다. 이런 걸 처음 봤네. 그만큼 마을값이 쑥 떨어졌고 마늘값도 이게 없고. 앞으로는 전에 살기가 좀 힘드니까 자꾸 이제 신개발을 해야 되지. 수확한 땅콩 호박은 선별장으로 이동. 아직 생소한 작물이지만 입소문을 타고 서서히 주문량도 증가하고 있다는데. 인지도는 아직까지 낮지만은 소비자들이 한번 드신 분은 재구매가 들어옵니다. 다이어트라든지 암 환자들한테 상당히 호응이 좋은 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골라야 할까? 땅콩 호박은 첫째, 땅콩 호박 같은 모양을 갖춰야 됩니다. 두 번째는 색상이 진하면 진할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한 10일 정도 후숙을 시키면은
항노화 작용을 해서 더욱 맛있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구미를 당기는 맛깔스런 비주얼. 생으로도 먹을 수가 있고요. 주스로도 이렇게 갈아가지고 주스를 만들어 마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아리송하다면 지금부터 주목. 땅콩 호박 맛있게 먹는 법 공개합니다. 이걸 껍질이 단단하니까 껍질을 지금 벗기 가지고 반 쪼개야 돼. 아이스크림 퍼듯 숟가락으로 씨를 제거한 뒤 서걱서걱 썰어주면 어느 요리에나 안성맞춤. 샛노란 색과 달달한 맛 덕분에 단호박 대신으로도 활용하기 좋다고요. 어머니 그거는 뭡니까? 호박전이요. 일단 한번 맛보면 자꾸 생각나는 맛. 우리 집에도 요걸 했거든요. 맛이 있습니까? 네, 맛이 진짜. 맛있네. 승훈아, 정연아, 우리 땅콩 호박 먹고 건강하자. 이걸 갖고 가는데. 그러고 먹어야지. 그리고 속이 허하다 싶을 땐 따뜻한 호박꼬치 한 잔으로 힐링 타임. 다 먹고 싶다. 이런저런 요리가 귀찮을 땐 노릇노릇 삼겹살 위에 척 하고 올려주면 환상의 궁합. 한 점 집어 쌈장에 콕 찍어 먹으면 더 부드러워지고 고소한 맛이 더해져서 먹기 좋아요. 끓을 때는 단단한데요. 요리를 하니까 이렇게 담백하기도 하고 뒤주물 해도 좋고 고기하고 이렇게 구워 먹어도 맛있고 좋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부드러운 맛이 일품인 땅콩 호박전에 바삭하게 튀겨낸 땅콩 호박 튀김. 단맛이 쏙 빼인 땅콩 호박 밥까지. 땅콩 호박의 화려한 변신은 계속된다. 땅콩 호박은 아직까지는 소비자한테 인지도가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남해군의 신소득 작물로서 우리 농가의 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입니다. 많이 잘 줍시다. 땅콩 호박 좋습니다. 땅콩보다 크고 호박만큼 달다. 보면 볼수록 신통방통한 남해의 새로운 타코스. 건강하고 맛있는 땅콩 호박 한 덩이 몰고 가세요. 네, 미국에서 남해로 전학 온 땅콩 호박 만나봤습니다. 올해 양파와 마늘, 작황이 좋아서 가격이 폭락했는데요. 이럴 때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하지만 이렇게 또 대체 작물로 농가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농작물이 나타났다고 하니까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하다고 하니까 어떤 맛일지 꼭 한번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리고 우리 지역 청양에서도 세계 다양한 박들을 만날 수 있는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 축제도 한번 즐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남해에서 온 소식 잘 봤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생리 현상이 잘 돼야지 편안하고 즐거운 하루하루를 보낼 수가 있을 텐데 네. 화장실에 갔다 왔는데 또 가게 되고 자꾸 이렇게 들락거리게 되고 또 갔다 왔는데도 뭔가 좀 찝찝하고 이렇게 된다면 생활의 질이, 삶의 질이 얼마나 많이 떨어지겠어요. 그러니까요. 이런 소변 장애로 인해서 밤잠을 설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낮 동안의 업무 능률까지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소변 장애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바로 과민성 방광이라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건강 톡톡 이 시간에서
이 과민성 방광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을 위해서 비뇨기과 전문의 길건 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예. 자, 오늘 과민성 방광염에 대해서 방광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먼저 이 방광이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부터 짚어주실까요? 방광이라고 하는 건 얇은 근육층으로 되어 있는 주머니와 같은 존재, 장기입니다. 그래서 한 두 가지 기능을 하게 되는데요. 한 가지는 이제 신장에서 소변이 만들어졌을 때 그 만들어진 소변이 방광에서 잘 모여야 되고요. 모일 때 방광이 저항 없이 잘 늘어나야 돼서 보관하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방광이 적절하게 찼을 때 그 찬 소변을 방광을 감싸고 있는 배뇨근이 수축을 해서 한 번에 효율적으로 잘 배출을 해야 됩니다. 이런 방광은 보통 내가 200cc 정도가 찼을 때 처음 소변이 차나 이런 증상을 느끼기 시작을 해서요. 얘네들이 이제 뭐 400에서 500 가까이 찼을 때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배뇨를 해야 될 정도로 이제 느껴지기 시작을 합니다. 다른 위장 질환에 비해서 문제가 좀 덜 생기는 편이어서 좀 간과하시는 경향이 있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좀 더 문제가 많이 생기고 생활에 많이 불편함을 유발하기 때문에 꼭 관리가 잘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궁금한 게 흔히 질환명이라고 하면 땡땡염 이런 식으로 많이 부르는데요. 방광 관련해서 과민성 방광은 그렇진 않잖아요. 그럼 과민성 방광은 질환인지 증상인지 궁금해요. 원래 제일 처음에 이제 과민성 방광이라고 하는 건 그런 방광을 감싸는 배뇨근이 잘 늘어나지 못하고 그런 과활동성을 보이는 그 근육의 과긴장성을 보이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요새는 조금 더 광범위하게 예전보다 증상만 가지고도 질환이라고 붙이고 치료를 하고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죠. 네. 그렇다면 혹시 남자와 여자 사이에도 방광의 차이가 있을까요? 기본적인 기능은 똑같기는 하지만은요. 남녀의 차이가 남자는 전립선이라는 장기가 있기 때문에 일단 좀 차이가 좀 나긴 합니다. 이 전립선이 소변이 빠져나가는 그 길을 감싸고 있어서 이 전립선이 커짐으로 인해서 남자들은 뭐 소변이 잘 안 나가는 것과 관련된 그런 방광의 문제들이 주로 생기게 되고요. 여자들은 이제 전립선이 없다 보니까 요도가 짧고 좀 약합니다. 그래서 소변을 좀 잘 참지 못하고 이제 흘리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좀 주로 생겨서 약간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 오늘 주제인 과민성 방광 도대체 이게 뭔지 하나하나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죠. 과민성 방광이라고 하는 것은 방광에 염증이 없는 상태에서 배뇨근의 과활동성이 생겨서 화장실을 좀 자주 가게 되는 것을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증상은 보통 뭐 한 3가지 정도가 보통 3-4가지 정도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뭐 빈뇨라고 해서 화장실을 좀 자주 가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뭐 하루에 5번에서 7번 정도를 보통 저희가 이제 정상이라고 보고요. 한 8번 이상을 저희가 뭐 빈뇨라고 보고 또 요급이라고 해서 소변을 잘 참지 못하고 중간에 속에서 좀 흘리시거나 이제 뭐 이런 증상을 뭐 얘기를 하고요. 또 야간뇨와 같은 증상을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과민성 방광이 주로 여자분들에게 많이 생기는 그런 복합성 요실금이랑 헷갈려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여자들에게만 생기는 질환으로 알고 계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으신데요.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고 남녀에게 공통으로 생기는 질환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물을 많이 마셨는데도 소변량이 적거나 아니면 물을 적게 마셨는데도 소변량이 많으면 이게 화장실을 자주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이런 거를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방광의 이상을 판단을 할 때 단순히 배뇨 횟수만을 가지고 사실 이상을 판단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충분한 소변량을 그러니까 수분 섭취를 하고 있는 와중에 내가 한 번에 300cc 이상의 적절한 배뇨량을 보이면서 10번 이상의 배뇨를 한다. 사실 이 경우는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런데 내가 수분 섭취를 하지 못하는데 그만큼의 배뇨를 한다라고 하는 건 이 신장의 기능 이상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적절한 배뇨 횟수 뭐 5번에서 7번을 보고 있는데 내가 한 번에 배뇨를 하는 양이 뭐 200을 넘지 못한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 경우는 방광 이상을 좀 고민해보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과민성 방광을 의심해 봐야 될까요?
방광이 배뇨근이 예민해지기 때문에 그런 증상들이 뭐 요급이라든가 빈뇨 같은 증상이 주로 이제 생기시게 되시는데요. 이런 증상이 생겼을 때 1차적으로 과민성 방광을 의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여자들의 경우는 보통 방광염이로 생기는 경우가 좀 더 많고요. 이런 증상들이 남자들의 경우는 이제 전립선 관련된 질환을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물 치료에도 잘 적절하지 않는 뭐 방광염 또는 전립선 관련 질환일 때 그 다음에 아마 과민성 방광을 의심해 보시는 게 아마 적절할 것 같습니다. 네, 이 과민성 방광 남녀 모두에게 올 수 있다 앞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과민성 방광 때문에 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을까요? 과민성 방광의 전체적인 유병률은 좀 나이가 들면서 증가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통계에서 보면 한 45세 이후에 한 15% 정도의 유병률을 가지는 걸로 좀 알려져 있고요. 한 65세가 넘어가면서부터는 뭐 한 35에서 뭐 40% 정도까지도 유병률을 좀 보이는 걸로 좀 되어 있는데요. 전체 환자 중에 한 60%만이 의료기관을 찾는 걸로 되어 있고 의료기관을 찾는 환자들조차도 반 정도만이 결국은 치료를 잘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환자분들 중에 잘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최근 뭐 우리나라 통계에서는 약 20% 정도에서까지도 유병률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아무래도 고령화가 진행이 되면서 점점 더 증가하는 질환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예. 네. 그럼 혹시 내가 과민성 방광을 앓고 있는 건 아닌가, 겪고 있는 건 아닌가 스스로 좀 판단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 과민성 방광을 확인할 수 있는 자가진단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과민성 방광의 증상이 크게 4가지 증상이 있으신데요. 그 4가지 증상에 대해서 각각의 점수를 부여를 해서 그 점수를 이제 합계를 가지고 이제 과민성 방광이 있다 또는 정도를 이제 판단하게 됩니다. 4가지 증상 중에 이제 뭐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게 뭐 화장실을 얼마나 좀 자주 가는지, 보통 7회 이하를 뭐 정상이라고 보고요. 8회 이상을 하루에 뭐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데요. 또 밤에 이제 야간요, 이제 밤에 자다가 몇 번 정도로 일어나는지, 또는 이제 과민성 방광 중에 가장 중요한 증상이 요 3번째 요급이라는 증상인데요. 갑자기 소변이 마려워 참기 힘든 적이 있는지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실제로 참기 힘든 거를 넘어서 내가 속옷에 흘리는 그런 요실금으로까지 나타나는지 요거가 있습니다. 요 3가지를 4가지를 같이 봐서 뭐 합계가 3점이 넘는다라고 하면은 뭐 있다라고 보고요. 12점 이상이 되면 뭐 아주 심한 중등도라고 저희가 보통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과민성 방광 원인이 무엇일까 궁금해지는데 이 과민성 방광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들 어떤 것들을 꼽을 수 있을까요? 과민성 방광을 일으키는 원인은 일단 첫째로 직접적인 원인이 먼저 있는데요. 배뇨근 자체가 아주 활동성이 올라가는 경우를 말합니다. 배뇨근이 활동성이 올라가는 경우도 근육 자체에서 그런 세포적인 문제로 인해서 활동성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배뇨근을 그 대뇌라든가 그 척수에서 조절을 하게 되는데 그 대뇌나 척수 질환이 있을 때도 방광을 잘 컨트롤하지 못해서 배뇨근의 과활동성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직접적인 원인 말고도 간접적인 원인으로서 뭐 반복된 요로 감염 또는 뭐 여자들의 경우 주로 폐경기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호르몬 결핍이라든가 뭐 비만, 당뇨, 뭐 흡연 뭐 이런 질환들 이런 상황들도 방광의 그런 과민성 방광을 일으키는 데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마 방광과 관련된 질환들이 다양하게 많을 텐데요. 과민성 방광이랑 특별히 구별해야 할 방광 질환들이 또 있을까요? 증상이 방광염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만성 방광염이라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항생제만 사용하시면서 뒤늦게 와서 질환으로 진단을 받으시고 치료를 받으시는 경우들도 있으시고요. 또 뭐 방광 통증 증후군이라든가 뭐 간질성 방광염처럼 단순히 마려운 증상을 넘어서 통증이 생기는 경우까지도 생기시는 경우가 있으십니다. 또 다른 형태로 정말 증상이 지속이 되고 약물 치료에 반응하지 않을 때는 방광에 좀 나쁜 질환, 암 같은 것들이 생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계속 증상이 지속될 때는 꼭 전문가랑 상의를 하시는 게 아마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뭐 앞서 언급하신 이 방광 통증 증후군 그리고 간질성 방광염 이건 어떤 질환인가요? 좀 생소할 수 있는 질환인데요. 예, 방광 통증 증후군은 과민성 방광보다 조금 더 심한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변이 마려웠을 때 참기 힘든 정도를 넘어서서 하복부에 이제 통증을 이제 일으키는 경우인데요. 단순히 통증 정도만 일으키는 경우를 저희가 방광 통증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통증의 단순히 통증을 넘어서 방광 세포 내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실제로 내시경을 봤을 때 특징적인 궤양소견 같은 게 발견이 되면 저희가 간질성 방광염이라고까지 진단을 붙이게 됩니다. 그런 간질성 방광염은 삶의 질을 매우 많이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질 중에 그런 병 중에 잘 알고 있는 게 뭐 투석도 하고 있는 뭐 만성 신부전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이제 그런 것보다도 더 삶의 질이 더 떨어지는 질환으로 알려 있기 때문에요. 그런 문제가 있으시면 잘 보시는 게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은 이 과민성 방광이 더 발전을 하면 이런 질환이 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인가요? 아니면 별개의 질환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걸까요? 사실 이런 질환들이 정확하게 원인이 좀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진행되는 과정에서 중간에 있는 상태일 수도 있고요. 좀 다른 질환일 수도 있기 때문에요. 이런 증상이 지속되면 정말 내가 다행히 별개의 질환이면 상관이 없지만 진행되는 중간이라고 하면은 처음부터 적절하게 초기부터 치료를 받으시는 게 진행의 속도를 늦추거나 진행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일 것 같긴 합니다. 그렇군요. 네. 예. 자, 이렇게 오늘은 과민성 방광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원인이나 증상 쭉 알아봤고요. 진단이 내려지게 되면 아무래도 치료를 가장 잘 받아야 될 겁니다. 치료법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뭐 원인이 뚜렷하게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소변이 나가는 길이 좀 막히는 그런 전립선이라든가 아니면 여자들의 경우 요실금 수술하고 나서 요폐가 생겨서 이런 증상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제 그런 경우는 원인에 대한 치료를 하시게 되면 좀 더 근본적인 치료가 잘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뚜렷한 원인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이런 경우는 약물 치료라든가 행동 치료를 주로 하게 됩니다. 약물 치료나 행동 치료를 사용을 해서 충분한 치료 효과가 보인다면 좋지만 치료 효과가 보이지 못하는 경우는 방광 내에 뭐 보톡스를 주입을 한다든가 또는 그런 수술적인 치료를 포함한 좀 더 침습적인 치료를 통해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약물 치료야 뭐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행동 치료, 예,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치료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행동 치료는 첫째 내 생활 습관을 먼저 조절하는 게 문제가 좋을 것 같습니다. 생활 습관이라고 하면 적절한 수분 섭취를 하려고 노력하시는 게 좋고 또 방광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뭐 카페인이라든가 알코올이라든가 뭐 다른 그런 합성 물질들을 많이 섭취하지 않는 게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뭐 금연이라든가 뭐 체중 조절, 뭐 적절한 운동 같은 것들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뭐 잘못된 배뇨 습관을 개선시키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실제 환자분들께서 자신의 배뇨 습관을 워낙 오래된 습관이다 보니까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뇨 일기 또 배뇨를 하시는 뭐 시간이라든가 양을 작성하는 것들을 저희가 3일 정도 작성을 하게 저희가 시킵니다. 그러면 그걸 작성하시면 본인들도 작성하시면서 본인이 잘못된 배뇨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저희랑 같이 상의하시면서 뭐 저희가 좀 치료를 좀 도와드리게 되고요. 또 그런 방광의 과활동성을 억제하는데 그런 골반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케겔 운동들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케겔 운동들을 좀 시켜줄 수 있는 그런 물리치료들이 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들이 그런 바이오 피드백이라는 방법이 있고 또는 자개장 의자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그런 골반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그런 운동들이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적절한 수분 섭취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근데 뭐 많이 질문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예. 도대체 적절한 수분 섭취가 어느 정도의 양인지, 예. 정확하게 의미를 하면 사실 저희가 소변을 보는 양에 맞춰서 수분을 섭취하는 게 맞긴 합니다. 그래서 여름철 같은 경우는 땀을 좀 더 많이 흘리기 때문에 수분을 좀 더 섭취하는 게
충분한 배뇨량을 유지하는 게 도움이 되고 겨울철 같은 경우는 땀을 흘리지 않기 때문에 수분 섭취를 조금 더 적게 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리터 정도를 수분을 배출하면은 저희가 적절하다고 보통 이제 보는데요. 네. 그러면 여름 같은 경우는 내가 들어간 양에서 수분을 좀 땀으로 빠지는 걸 뺀다라고 하면은 한 1.5리터보다는 좀 더 넘게 수분을 섭취하는 게 좋다라고 보고요. 한 겨울에는 그 정도만 수분을 순수하게 수분 섭취를 한 그 정도만 하시면 보통 적절하다고 저희가 보통 얘기는 합니다. 그렇군요. 네. 예. 이렇게 말씀해주신 행동치료요법으로 치료가 되면 너무 좋겠지만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약물의 도움도 받아야 될 텐데요. 약물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그 배뇨 근육 과활동성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요. 그런 과활동성을 억제하는 약물 치료를 주로 이제 하게 됩니다. 뭐 약제 계열이 보통 항무스카린 제제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런 이제 항무스카린 제제가 많이 오래전부터 쓰였던 약이긴 하지만 그 입이 마른다거나 좀 변비와 같은 뭐 위장관 장애를 좀 일으키는 경우들이 좀 있어서 불편하신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런 애들을 좀 더 조절할 수 있고 좀 적게 생기는 약물도 개발이 돼서 그런 부작용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하지 않고 잘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네. 이렇게 행동 치료, 약물 치료로 조절이 잘 되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결국 수술 생각을 해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그런 과민성 방광들은 행동치료와 약물치료만으로 좋은 치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약물치료에 도움이 잘 되지 효과가 없을 때는 저희가 수술적인 치료 좀 더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천수신경조절술 또는 배뇨근 절제술 또는 방광 확대술 같은 방법들이 있기는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수술이라고 하는 것들이 실제 받으려고 하시면 부담이 되시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런 수술까지 가시는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다행히 최근에는 그런 얼굴에 이제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는 걸로 알고 계시는 보톡스를 방광 내에 주입하는 요법을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비교적 침습적이지 않고 간단하게 끝나실 수가 있으신데요. 치료 효과도 상당히 괜찮은 편이고 급여도 잘 적용이 되고 해서 요새는 그런 방광 내 보톡스 요법과 같은 그런 중재적 시술도 해서 좋은 치료 효과를 보고 있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자, 이렇게 치료법을 쭉 알아봤는데요. 무엇보다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민성 방광을 예방하는 방법, 또 건강한 방광을 유지하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배뇨를 하시는 경우에 잘못된 습관들을 많이들 가지고 계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소변이 잘 안 나오시다 보면 골반이라든가 하복부에 과도하게 힘을 줘서 배뇨를 하시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골반에 과도하게 힘을 주지 않고 편안하게 소변을 보시도록 노력을 하시는 것이 실제 중요하고요. 또 불안하고 긴장된 경우에 또 배뇨가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배뇨가 좋지 못하신 분들은 편안하고 사적인 장소에서 소변을 보시려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배뇨 후 방광 소변이 완전히 배출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완전히 배출될 수 있도록 조금 더 기다렸다 나오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내가 또 육류를 많이 섭취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변비가 생길 수 있고 이런 만성적인 변비들은 그런 방광 그런 이제 과민성을 좀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채소라든가 과일 섭취를 늘려 변비 개선을 하려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방광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탄산음료라든가 자극적인 음식을 좀 피하시고 또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기는 하지만 카페인 자체가 방광을 좀 흥분시키는 기능도 좀 하기 때문에 빈뇨를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카페인 같은 경우도 필요하면 제한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오늘 이렇게 과민성 방광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그럼 가족 여러분이 남겨주신 궁금증도 함께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자, 과민성 방광과 전립선 비대증 증상이 비슷해서 헷갈립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사실 저희도 처음에 증상만 가지고는 두 가지를 정확히 구분을 할 수는 없습니다. 헷갈리시는 게 이제 당연할 것 같고요. 보통 남자분들에 해당하는 건데요. 이제 과민성 방광보다는 아무래도 전립선이 조금 더 많이 생기는 문제다 보니까 저희도 1차적으로 전립선 문제에 대해서 준하게 생각을 하고 전립선 쪽으로 치료를 먼저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전립선의 생각보다 괜찮은데 증상이 나쁘고
약물을 써도 잘 반응하지 않는다. 이제 그런 경우는 좀 더 과민성 방광 쪽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서 추가적인 검사라고 그쪽에 대해서 조절을 하기도 합니다. 헷갈리시는 게 당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전립선 비대증에 준하는 치료를 하다가 이게 좀 효과가 없으면 과민성 방광을 한번 의심해보고 그쪽으로 치료를 한다 이런 말씀인가요? 예, 남자분들은 보통 전립선 문제가 워낙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먼저 생각을 합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검사를 통해서 이렇게 딱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여러 가지 검사를 한번 많이 하게 되면 더 확인할 수 있긴 하지만은요. 이제 과민성 방광이라는 게 좀 단순 불편함을 유발하는 병이다 보니까 저희가 처음부터 모든 검사를 다 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어느 정도 증상에 따른 치료를 먼저 해보고 그래도 반응이 좋지 않으실 때 그 다음에 좀 더 좀 침습적인 나중에 필요하면 내시경 같은 것도 할 수 있는데요. 상당히 불편한 검사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런 검사보다는 좀 더 이제 편안하게 검사를 하고 약물을 좀 이제 치료를 해보는 경향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리고 다음 질문인데요. 커피와 맥주를 좋아하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화장실을 자주 가긴 하는데 아직까지 큰 불편은 없습니다. 혹시 이러다가 갑자기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건가요? 방광이라는 장기는 처음에 제가 방광 형태를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방광은 그 얇은 그런 근육층으로 되어 있어서 매우 탄력 있는 그런 그 장기입니다. 쉽게 생각을 해서 그런 얇은 그런 탄력 있는 고무공과 같다라고 생각하면 되시는데요. 이런 방광이 점점 내가 나이가 들고 노화가 되면 우리 고무공도 세공이 아니고 오래되다 보면 이제 경화가 되면서 딱딱하고 잘 튀지 않게 되죠. 그런 것처럼 내 방광도 내가 가만히 있어도 혈압당뇨처럼 어쩔 수 없이 탄력이 떨어져서 과민성 방광과 같은 증상, 이런 질환이 점점 더 심해지게 됩니다. 내가 나쁜 것을 하지 않아도 이런 게 악화되는 요인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내가 방광을 좀 나쁘게 할 수 있는 요인이 있고 더더군다나 증상이 있다라고 하면 좀 더 많이 나빠지기 전부터 적절하게 조절해서 질환이 나빠지는 거를 중간에 차단하는 것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그리고 다음 질문입니다. 초등학생 조카가 화장실을 자주 갑니다. 장거리 이동 시에 굉장히 힘들어 하는데 어린아이들도 과민성 방광이 나타날 수가 있을까요? 어린아이들도 과민성 방광이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성인과는 좀 다른 이유로 인해서 나타날 수가 있고요. 대부분의 경우가 이제 학생 때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잘못된 배뇨 습관을 가지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게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따라서 이런 습관을 본인이 알고 교정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치료 효과를 보이는 경우들도 꽤 많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이 이런 증상을 생긴다라고 하면 그런 약물 치료 아니어도 방법이 많기 때문에요. 꼭 오셔서 상담해보고 치료를 받으려고 노력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자면 아까 그 과민성 방광은 어떤 수술 요법보다는 행동 치료와 약물 치료 위주로 한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다음 그 약물 치료를 받으면 계속 받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중간에 좀 이렇게 끊어서 받지 않아도 되는 건지 어떻습니까?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는 단기간의 약물 치료만으로 충분히 좋아지는 걸로 되어 있고요. 하지만 단기간으로 한두 달 약물을 먹는 것보단 6개월에서 1년 정도 약물을 먹는 게 좀 더 치료 효과는 올라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장기간 약물을 복용하는 거를 추천을 해드리고요. 결국은 행동 치료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약물 치료를 어느 정도 하면서 내가 행동적인 내 생활적인 부분이 교정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약물을 끊었을 때 다시 재발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행동 치료를 반드시 교정을 같이 하도록 노력을 해서 나중에 약물을 지속적으로 드시는 걸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렇다라고 하면 그런 행동요법을 같이 이용을 하시고요. 그렇지 않고 힘든 경우는 사실 약물을 혈압당뇨처럼 계속 드시는 경우들도 있긴 하십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오늘은 과민성 방광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이 시간에는 대장암에 대해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게시판에 질문 남겨주세요. 자, 지금까지 비뇨기과 전문의 길건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지역 날씨 알아봅니다.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금요일 아침 습도가 높아 벌써부터 후텁지근합니다. 오늘도 찜통더위가 맹위를 떨치겠는데요. 현재 대전과 세종 그리고 충남 중남부 내륙에는 폭염경보가, 충남 북부와 서해안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 한낮 기온은 대전이 35도로 어제보다 2도 정도 높겠고요. 이 햇볕도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실내에서 자주 휴식을 취해주시고요. 물을 충분히 마셔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늦은 오후 한때 충남 내륙에는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예상되는데요. 이 천둥과 번개가 치면서 요란스레 지나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현재 북태평양 고기압이 들어올리면서 대체로 맑은 모습이고요. 대기 불안정으로 오후 3시에서 6시 사이 금산에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한낮에 천안 33도, 세종과 대전 35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뜨겁겠습니다. 당진 33도, 예산 34도, 보령 33도로 전망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지만 슈퍼문이 뜨면서 바닷물이 높게 차오르겠습니다. 낚시나 갯벌 체험하시는 분들은 고립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주말에도 35도를 웃도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고요. 당분간 맑은 날씨 속에 밤낮 없는 더위가 꽤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아침 좋다는 항상 가족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했던 점이나 좋은 방송 소재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진 사연 보겠습니다. 문자 주제가요. 더위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나만의 땡캉스였거든요. 어떤 바캉스 많이 보내주셨는지 하나씩 보겠습니다. 2003번님, 우리 집은 홈카스를 즐깁니다. 태권도 갔다가 목욕시키고 에어컨 앞에 캠핑 의자 펴서 저녁에 밥 먹기. 자, 요즘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너무 좋네요. 캠핑 온 거 같고. 그렇죠. 예, 아이들이 시원하고. 밥을 더 잘 먹을 것 같습니다. 네. 예. 4189번님,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저는 축구를 하면서 즐기고 있습니다. 역시 운동하고 나면 개운해지는 기분 최고입니다. 맞아요. 이렇게 할 때는 힘들고 좀 땀이 많이 나지만 하고 나서 이렇게 샤워할 때 그 기분, 그 쾌감, 예, 운동하는 분들은 다 느끼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예. 0587번님, 올여름 휴가는 자원봉사 선택을 했습니다. 어른들 따라 대청소를 하는 우리 손주, 기특하게 함께하는 걸 보니까 이 한여름 폭염도 녹일 듯 행복합니다. 아, 어쩜 이렇게 기특해요, 와. 정말. 예, 손자가 아주 화장실 청소도 열심히 하고 벌써 봉사에 어떤 즐거움을 느끼고 있네요. 네, 예. 의미 있는 휴가를 보내고 있어요. 예. 6660번님, 더워도 너무 더운 요즘 영화관으로 피서갑니다. 아이들은 영화 보고 저는 아이들에게 잠시 해방도 되고 일석이조의 피서죠. 영캉스 추천이요 하셨네요. 영캉스 즐기는 분들 요즘 많이 계십니다. 예. 네, 같이 보진 않으시네요. 뭐 커피 한 잔 또 따로 하고 네. 계실 수도 있죠. 예. 3343번님, 여름에는 키캉스 멀리 가지 않아도 시원하게 아이들은 마음껏 뛰어놀 수 있습니다. 엄마들은 수다 떨 수 있어서 좋고요. 키즈 카페는 매일 가도 아이들이 즐거워합니다. 진짜 재밌어하는 것 같아요. 표정이 너무 깜찍한데요. 그래요. 키즈 카페 키캉스. 예. 네, 5674번님, 빙수 가게 가서 맛있는 초코빙수를 먹으며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더울 때 빙카스 어떠신가요? 좋죠. 예. 최고죠. 그래요. 이 빙수 먹으면 속이 시원해지면서 더위를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네. 예. 8327번님, 저희 집은 홈캉스입니다. 베란다에 물놀이 튜브 놓고 물을 담아서 첨벙첨벙. 이젠 아이들이 커서 놀기에 튜브가 작지만 물에 발만 담고 노는 것도 재미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베터파크죠? 베란다 워터파크. 예. 5035번님, 야구를 엄청 좋아하는 우리 아들, 야구장 가서 좋아하는 야구도 하고요. 스트레스도 풀고 아들만의 야캉스를 즐깁니다. 야캉스. 좋습니다. 예. 네. 자, 이렇게 우리 가족 여러분이 더위를 이겨내기 위해서 많은 캉스를 즐기고 계신데 더위 이겨낼 수 있도록 더 많은 캉스를 즐겨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사진 사연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세 분께 행운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지역의 문화 행사 소식도 알려드릴게요. 2019 항공우주특별전이 9월 1일까지 국립중앙과학관 특별전시실에서 열리고요. 제5회 대전음악회는 내일 오후 3시 대전시립박물관 특설공연장에서 펼쳐집니다. 한여름밤 숲속의 작은 음악회는 17일 저녁 7시부터 만인산 자연휴양림 야외음악당에서 마련됩니다. 전국 청소년 썸머 댄싱 경연대회가 내일 저녁 6시 대전 오월드 레인보우 스테이지에서 열립니다. 세계 조롱박 축제가 18일까지 충남 청양 알프스 마을에서 펼쳐지고 한여름밤의 신정호 별빛 축제는 10일까지 충남 아산 신정호 잔디광장 일원에서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문화 행사 축제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천안시 입장면 홍천 1위, 천안 최초의 전원주택 마을인데요. 최근 마을 초입에 갤러리를 설치하면서 문화예술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찾고 싶은 관광마을로 변신해가고 있는 홍천 1위, 다음 주 월요일에 함께 떠나보시죠. 네, 성공한 사람들을 살펴보면 그들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습관인데 네. 몇 가지 좀 알려드리자면 이 성공한 사람들은 말과 동시에 실천력이 좋았고 평소에 긍정적인 말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네, 예. 말에는 에너지가 들어있다고 하잖아요. 자신이 하는 말은 자신이 가장 먼저 듣는다고 합니다. 이런 긍정의 에너지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은데요. 거기다가 웃음도 많았다고 하네요. 그래요. 이 폭염에 짜증나고 힘들지만 되도록 많이 웃으시고 또 긍정적인 생각으로 주말과 휴일 즐겁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